들어가기 앞서서 형님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가 유튜브로 영상 보시게 될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양키스 대 템파베이입니다. 루이스 힐 대 시발레인데 사실 루이스 힐은 너무 지표가 부족한 선수죠. 옛날에 이제 양키스에서 작년은 아예 안 뛰었었고 재작년에 조금 이제 나오다 말다 해가지고 루이스 힐에 대한 표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냥 97마일간의 포심을 던진다, 뭐 주요 구종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고, 양키스도 게리콜도 지금 빠져있는 편이고 선발진에 구멍이 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올려 쓴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믿음직한 투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 시즌도 뭐 3경기 14이닝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표본이 굉장히 없다. 자, 템파베이는 에런 시발레거든요. 이 친구는 나름대로 믿을만한 투수죠. 저는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 투수이긴 합니다. 작년에 이제 워낙에 그 클리블랜드 시절에 어마어마했었는데 보면 2023년에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2.34, 템파베이로 이적 이후에는 5.36으로 딱히 돈값은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에런 시발레의 기세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지금 4경기 나와가지고 23이닝 동안 2.74, 이닝도 나름대로 뽑아주고 이렇게 거하게 털린 적도 없었어요. 어지간하면은 퀄리티 스타트 근처에 피칭을 많이 해줬었다. 다만 이 에런 시발레가 그 낮 경기 때 조금 안 좋고요. 보시다시피 낮 경기 때 조금 안 좋고 양키스한테 조금 안 좋아요. 통산 에런 시발레는 양키스 상대로 2019년부터 6경기 동안 5.74,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뭐 작년에는 아예 양키스랑 붙은 적이 없긴 했는데 양키스 상대로 조금 안 좋았다. 그리고 뭐 일단 에런 저지한테는 2할 1푼 4리 10타타수 3안타수 괜찮았습니다. 저지가 요즘에 좀 못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리조한테 10타수 5안타로 약한 편이었습니다. 글레이버 토레스한테도 9타수 4안타, 스탠튼한테도 6타수 3안타에다가 홈런 2방. 요즘에 스탠튼이 살짝쿵 살아나려고 하는데 시발레는 좀 이렇게 양키스의 주력 타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표본이 워낙에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물론 지금 템파베이 대 양키스 경기는 오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경기가 8.5로 기준점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굳이 가야 된다면은 이 경기는 오버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양팀 다 이렇게 OPS 같은 거 보면은 양키스나 그 템파베이 이거 한번 또 보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OPS 상으로 양키스가 729로 9등, 템파베이 680으로 23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특정 조건들 에런 시발레나 루이스 힐 둘 다 우완 투수고요. 오늘 양키스가 홈, 템파베이가 원정이잖아요. 양키스는 우완 상대로 홈 경기를 하면은 OPS가 791로 올 시즌 평균 OPS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는 편이죠. 템파베이 역시 OPS가 우완 상대로 원정 경기일 때는 높아진다. 오늘 둘 다 낮 경기인데 지금 양키스도 우완 상대로 홈 낮 경기 OPS 되게 떨어지긴 하는데 표본이 많이 부족합니다. 템파베이 역시 괜찮아지긴 하는데 표본이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낮 경기는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선시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양팀 다 양키스나 템파베이 모두 우완 상대로 홈, 우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할 때는 OPS가 상승하더라. 그냥 이런 것들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불펜 같은 거는 둘 다 뭐 가용은 가능하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대부분의 팀들이 뭐 불펜이 연투에 많이 걸려가지고 불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그런 팀까지는 별로 없긴 했었어요. 올 시즌 템파베이의 불펜이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양 팀의 불펜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선발 투수상으로 시발레가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만큼 그 차이를 뭐 빠따라든지 불펜 이런 것들이 양키스가 조금 더 낫다. 그 정도로 얘기해볼만 하고요. 저는 그냥 오바 정도 한번 가볍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대 휴스턴. 일단 워싱턴이 마이너리그 투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망주 올려서 쓴 건데 92마일짜리 포심 던지고 커브 같은 거 던지고 이렇게 포심이랑 커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그냥 4이닝 무실점 해가지고 올렸었고 얼마 전 다저스전에서도 5이닝 2실점으로 빅리그 데뷔는 꽤나 괜찮게 치른 편이긴 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가 하비엘인데 자 크리스티안 하비엘은 2022년에 진짜 개 폭발적이었었죠. 하비엘은 매 시즌 이렇게 포심 구사율이 60%가 넘었었고 한창 잘할 때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체인지업을 조금 섞어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포심 구사율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올 시즌에는 92마일가량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는 92.7마일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정점을 찍었었던 2022년에는 93.8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 거의 한 2마일가량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2021년, 2022년 보면은 이때 2021년이나 2022년에 이런 포심이라든지 이런 구종들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구속도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포심이 살아있긴 했지만은 그 전보다는 포스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보면은 2022년에는 그 포심에 피안타율이 1할 8푼 3리, 슬라이더는 1할 2푼 1리 이 정도 그냥 또라이급 구위였는데
작년에는 두 지표 모두 다 그 피안타율도 상승하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볼만 할 것 같아요. 하비에르 같은 경우는 좌타자한테는 730, 우타자 상대로 564로 우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워싱턴에는 CJ 에이브람스, 제시 윙커, 갈로, 루이스 가르시아, 에디 로사리오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좌타자거든요. 하비에르가 뭐 워싱턴 맞다가 그렇게 많이 상대는 안 했어요. 39타석 정도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피안타율이 8푼 1리요. 8푼 1리. 통산 조이 갈로한테 16타수 1안타, 에디 로사리오 6타수 1안타, 제시 윙커 7타수 1안타. 얼마 상대를 많이 안 하긴 했지만은 그냥 워싱턴 빠따들한테는 굉장히 강했다. 아까 뭐 조이 갈로라든지 에디 로사리오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좌타자였잖아요. 근데 걔네들 상대로도 충분히 강했었다. 요즘에 뭐 CJ 에이브람스 같은 애들 잘하고 있긴 한데 글쎄 하비에르가 본인의 강점을 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뭐 오늘 하비에르가 어느 정도 워싱턴 빠따를 제어를 해주고 휴스턴이 물론 지금 OPS가 전체 2등이거든요. 미첼 파커 같은 이렇게 메이저리그 새내기 한번 혼내줄 그런 사이즈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해보면서 저는 휴스턴 쪽에다가 마인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언더오버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런 놀라 대 나스틴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뭐 나스틴이라는 선수도 얘도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올렸던 선수입니다. 화싹이 올 시즌 워낙에 망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올렸었는데 뭐 93.5만의 포심 쓰고 뭐 이런 구종 같은 거 어떤 것들을 쓰더라.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두 경기 동안 7이닝 7.71 좋지가 못했어요. 그냥 아무나 올렸은 느낌인 것 같아. 사실 뭐 얘도 그냥 화이트삭스 팀 내부적으로는 뭐 구단 내부적인 유망주 순위 같은 게 높아서 끌어올린 거겠지만은 일단은 딱히 현재까지는 별로 드러나는 게 없는 투수인 것 같다. 그러면 에런 놀라 얘기를 조금 하면요. 에런 놀라는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91마일짜리 포심 던지고 너클 커브, 싱커, 체인지업, 커터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진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뭐 날씨도 어느 정도 추운 편이고 좀 몸이 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에런 놀라는 지난 몇 년 동안 구속이 좀 아쉽습니다. 에런 놀라가 제가 여러 가지 구종들을 많이 던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피칭은 바로 커브였었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진하게 있는 빨간색으로 진하게 있는 게 해당 선수가 어떤 공을 잘 던지냐 이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과거부터 에런 놀라는 꾸준하게 커브가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은 커브조차 말을 잘 안 듣는다. 작년에는 커브 피안타율이 2할 오픈이었었거든요. 1할 때 피안타율 보여주고 2할 때 극초반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에런 놀라의 커브가 그렇게 말을 잘 듣진 않는다. 이런 얘기는 좀 해볼 법한 것 같아요. 에런 놀라는 통상 화이트삭스 빠따 상대로는 2할 2푼 4리. 에런 놀라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휠러가 나오면은 그냥 믿고 가겠는데 에런 놀라가 최근 작년에도 뭐 포스트시즌에서 잘하긴 했지만은 정규 시즌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꺼림칙하죠. 다만 얘도 작년에도 그렇고 홈에서 3.23 원정 4.21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거든요. 오늘 경기 뭐 홈이니까 그냥 놀라가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더라도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OPS 컨디션 OPS 상으로 필라델피아가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이렇게나 떨어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쉽기는 한데 뭐 여러 가지 꺼림칙한 부분들이 많아요. 필라델피아를 보기에는. 그래갖고 저는 좀 피할 생각이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 뭐 나는 필라델피아 빠따를 믿고 싶다. 요즘 필라델피아 못 치진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믿고 싶고 그렇게 에런 놀라가 조금 이렇게 간당간당 하면은 화이트삭스 빠따는 믿어볼게. 이런 분들은 뭐 7.5 정도는 오바 가셔도 뭐 괜찮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오클랜드는요, 저는 아마 패스할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기준점도 그렇고, 승패도 애매해. 바이비는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회복하는 모양새이고, 스트리플링은 첫 경기를 되게 잘했었는데, 첫 두 경기를 괜찮게 했는데, 요즘 두 경기 동안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애매하네요. 빠따 같은 것들도 오클랜드가 요 시즌에 은근히 좀 하고, 클리블랜드는 대놓고 요상하게 많이 이기죠. 지금 뭐 아마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차지한 팀으로 알고 있는데 15승 6패 요상하게 이기는 클리블랜드다. 이 경기는 뭐 배당 메리트도 별로 없어요. 저도 어지간하면 클리블랜드를 좋게 볼 텐데 클리블랜드 일반승 1.42 별로 여기 맛도 없는 것 같고 선발 투수도 애매한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좌우에 있는 상황들. 테너바이비는 그래도 홈에서 굉장히 잘했다. 좌타자 상대로 꽤나 강한 편이었다. 근데 뭐 오클랜드의 좌타자가 얼마나 있냐 보니까 블러데이, 세스 브라운, 뭐 버틀러, 라이언 노다 꽤나 좌타자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너바이비 좋게 보신 분들은 보시고 스트리플링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못했었고 스트리플링이 좌타자한테 강한 편이라고 했는데 클리블랜드 역시 스티븐 콴이나 히메네즈, 네일러, 플로리알, 뭐 동생 네일러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좌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세부 스택 같은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굳이 가고 싶진 않네요. 신시내티 대 천사. 프랭키 몬타스가 시즌 초반에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간당간당해. 보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최근 2년 동안 몬타스의 구속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다. 이 친구도 좌타자 상대로는 좀 약했었고 많이 약한 편이네요. 이거는 우타자 상대로는 661로 괜찮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몬타스가 약한 좌타자는요 천사가 별로 갖고 있지가 않아요. 천사에는 좌타자가 미치 모니아게라든지 샤누에 이런 친구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타자입니다. 그래서 몬타스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세 소리아노 같은 경우는 원래 불펜 출신답게 빠른 공을 던진다. 지금 그 선발로도 나와서도 꽤나 구속이 빠른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소환 이니수도 적고 과연 뭐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실적이 많은 투수는 아니다. 애매한데 이런 컨디션 OPS 상으로 특정 조건들, 양팀 다 오늘 우투수들이고 각각 홈이나 원정 그리고 낮 경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나 큰 지표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양팀 다 올 시즌 불펜도 별로거든요. 현재 불펜 상황도 썩 좋지가 않아.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오바 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빠따의 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신시내티 쪽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랭키 몬테스가 직전 경기 때는 존나 못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이제 정규 시즌 복귀를 해가지고 첫 2경기 3경기 정도는 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선발 우위 그런 것들도 저는 몬타스 쪽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가 또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제가 여러 차례 신시내티 홈구장은 상당한 타자구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시내티도 홈에서는 타율이 247, 원정에서는 203이거든요. 이렇게 차이도 있고 하니까 저는 오바 같은 것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승이나 더욱이 나가서 마행까지도 한번, 신시내티가 또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기기 때문에 저는 한번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보고는 있는데, 사실 선발 투수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일반 승이나 오바 같은 게 조금 더 낫긴 하겠죠. 켄자 대 볼티모어는, 일단은 켄자의 루고는요 꽤나 믿을만한 투수죠. 영입을 참 잘했어. 그 제구 같은 것들도 좋고 커브도 오랫동안 높은 평가 받아왔고, 통산 뭐 샌디에이고에서 오랫동안 뛰기도 했지만은, 샌디에이고나 뉴욕 매치에서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홈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투수예요. 올 시즌도 캔자스시티 홈에서는 전부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지금 4경기 동안 1.05, 25.2이니 훌륭한 활약해주고 있는 루고거든요. 일단 루고는 믿을만해. 근데 볼티모어의 콜 어빈, 지금 이 어빈이 3경기 동안 6.75예요. 일단 좋지 못하다. 그래서 선발적인 우위는 루고 쪽에 있는 게 맞다. 다만 지금 뭐 켄자도 빠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볼티모어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빠따 기세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볼티모어가 훌륭한 유망주도 많고 잘 나갈 만한 사이즈가 많이 있다고 했지만은, 뭐 최근에는 빠따를 제대로 폭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2자릿수 안타를 5위를 쳤어요. 빠따 포스가 상당히 좋은데, 켄자 역시 만만치 않은 빠따이기 때문에 표본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좌한 상대로 홈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OPS가 꽤나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양팀 다 빠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볼티모어가 과연 루고를 얼마나 괴롭히냐인데, 일단 콜 어빈은 켄자가 어느 정도 두드려줄 것 같기는 해. 어빈이 좋은 경기를 하긴 좀 빡셀 것 같아요. 저는요. 켄자가 어느 정도 점수 뽑을 거라고 보고, 볼티모어가 루고를 괴롭힐 수 있다면, 그리고 더구나 켄자는 불펜이 볼티에 비해서는 안 좋은 편이거든요. 올 시즌 뭐 이런 불펜 방어력 같은 거는 꽤나 좋게 지킨다고 하지만은, 현재 불펜 상황 같은 것들이 핵심 불펜들이 그렇게 막 여유로운 상황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한번 오바 쪽으로 한번 내다보고 싶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진짜 볼티모어를 많이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볼티에 승 같은 거 배당도 그렇기 때문에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세스 루고가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볼티 빠따가 루고를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부터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 자, 소니 그레이가 등판합니다. 저는 작년에 소니 그레이 이제 전반기 미네소타에서 정말 훌륭한 활약 해줬잖아요. 원래 옛날에 오클랜드 시절부터 저는 좋아하던 투수였는데, 아무래도 긴 연차를 자랑하는 만큼 소니 그레이도 이렇게 저렇게 막 4점대 방어를 가고 안 좋았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소니 그레이가 커리어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구종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장 올해만 해도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이 던지는 공이 커터거든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커터를 거의 안 던지는 투수였어. 그만큼 소니 그레이는 연차도 오래됐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화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소니 그레이 옛날에 주무기는 커브였었거든요. 커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파란 색깔 이게 커브인데, 오랫동안 커브가 주무기였는데 2020년대 들어서는 커브가 마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오랫동안 커브가 소니 그레이의 주무기였는데
커브 피안 타율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2020년대부터는 뭐 스위퍼 같은 공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스위퍼의 구종 가치가 19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찍었었고 성적도 좋았었죠. 사이언 2등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전 경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올 시즌도 경기는 얼마 안 치렀지만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좋아요. 이제 소니 그레이가 커리어 초반에는 볼넷 관리가 굉장히 잘 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좀 안 좋았거든. 근데 작년에는 조금 회복을 하더니 올 시즌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볼넷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모습이고 배럴 타구, 익스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이런 상대팀 타자가 특정 투수의 공을 쳤을 때 결과물들 그런 부분에서 소니 그레이가 컨트롤을 상당히 잘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6이닝 무실점 그리고 그 전에 또 5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실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콜린 레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나오는 경기는 잘 안 가요. 일단 좀 베일에 쌓인 투수다. 메디컬 이슈 같은 것도 있었고 그냥 별로 특색은 없는 투수인데 이런저런 이슈가 많은 투수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 경기를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아직까지는 올 시즌 지금 한 3경기 나와가지고 방어율 2.70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그냥 언더 정도 보도록 할게요. 언더 정도. 다만 걱정되는 건 미러키가 이렇게 지금 OPS도 전체 2등 수준이고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게 되면 OPS가 876까지 뛴다. 우투수한테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소니 그레이가 통산 그 이제 세인트루이스 타자들한테 어땠는지 그런 것들 봤는데 다소간에 아쉬운 상황이기는 해요. 30타석밖에 상대를 안 했지만 피안 타율이 348이다. 뭐 윌리 아다메스한테 7타수 4안타, 호스키스한테 9타수 4안타 이런 식으로 뭐 팀의 주력 타자들 많이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러긴 한데 그냥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소니 그레이가 작년부터 포스가 워낙에 좋은 상태인 것 같고 전 한번 언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미러키도 불펜이 워낙에 좋고 카디너스도 올 시즌 불펜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가지고 전 소니 그레이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은 언더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8.5 기준점도 준 것도 좀 마음에 들어. 사실 소니 그레이 경기가 이렇게 기준점이 8.5 정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전 한번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불펜 좋다는 얘기는 맨날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대 마이애미인데 자 카일 핸드릭스 나이도 많이 먹었고 마탱이가 많이 갔습니다. 뭐 구사하는 구종은 맨날 비슷합니다. 주무기인 체인지업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요새는 직구의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체인지업을 오히려 더 많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포심이나 커브 같은 거 섞어 던지는데 지금 삼진 잡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 친구는요. 이거 보면은 이런 배럴 타구, 익스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그러니까 상대팀 타자들이 핸드릭스를 상대로는 정타를 맞추기가 꽤나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이런 것들은 장점이었는데 워낙에 삼진을 못 잡고 볼넷 같은 컨트롤도 시즌 초반에는 조금 더 아쉽다. 배럴 타구도 꽤나 많이 맞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핸드릭스는 조금 걱정이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긴 했는데 일단은 걱정이 좀 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아무래도 그 도미니칸답게 구속이 상당히 잘 나오고 97마일까지도 뿌립니다. 체인지업이 92마일이 나와요. 그래서 체인지업이나 커브 뭐 이런 것들을 던지다 보니 이 친구도 땅볼 유도 능력이 꽤 좋거든요. 커리어에서 이런 뭐랄까 9위형 투수랑은 좀 다르게 96마일가량의 포심을 던지는 투수는 보통 하이패스트볼을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땅볼 유도도 50%가 넘는다. 저는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이애미의 그 유망한 선발 라인업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의 문제는 볼넷. 작년에 99.2이닝 동안 볼넷을 66개를 줬어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제구가 안 되는 점. 그게 일단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그리고 이런 것들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고 우타자 상대로는 조금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컵스 하면 떠오르는 좌타자는 벨린저죠. 벨린저 말고는 따로 좌타자가 없어요. 컵스는요. 지금 뭐 스즈키도 없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타자여가지고 내일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저는 이런 점들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괜찮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들 볼넷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나 우타자 상대로 약해서 내일 시카고 컵스 타자들한테 고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통산 시카고 컵스 상대로도 괜찮았었고 51타석 동안 컵스 애들한테 피안 타율이 1할 8푼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상대를 나름대로 잘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우타자 상대로 약하다는 점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 같고 홈이나 원정에서도 홈에서는 잘했지만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1점가량 올라간다는 점들 그리고 낮 경기 때도 약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에드워드 카브레라에 비해서 지금 핸드릭스의 활약이 너무나도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지금 카일 핸드릭스가 지금 첫 4경기 동안 방어율이 12.7이거든요 4경기 동안 17이닝밖에 못 먹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일단 저는 오바가 일단 좋아 보이고
물론 지금 마이애미가 리그 꼴찌 수준의 OPS를 보이고 있긴 하나 우한 상대로 원정 이런 낮 경기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지표가 상당히 상승을 합니다.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리그에서 거의 꼴찌급 바다의 마이애미조차 괜찮아진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 오바를 보고 싶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한번 마이애미 쪽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두 투수 중에서는 에드워드 카브레라를 좋게 보거든요. 좀 안전지향적으로 하실 분들은 마이애미의 프렌, 나는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마이애미 승리 같은 것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할 것 같긴 한데요. 걱정되는 거는 이 퀀트릴이 생각보다 콜로라도에서 적응을 잘해주고 있다는 거. 얘도 뭐 원래는 커터 같은 거 많이 던지다가 스플리터를 좀 더 많이 던지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워낙에 작년에 너무 못했어요 클리블랜드에서. 그래갖고 콜로라도 트레이드가 됐는데 시즌 막바지 때 이제 콜로라도에 온 이후 최근 10번의 등판 동안 3.86 그냥 괜찮습니다. 대놓고 이닝은 많이 못 먹지만은. 반면에 시애틀의 커비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리그 최고의 볼넷 컨트롤 자랑한 선수죠. 그리고 포심도 95마일가나 나오고 여러가지 구종 던지고, 커비는 가끔 요상하게 털릴 때 말고는 평균적으로는 괜찮게 던져요. 근데 올 시즌도 벌써 클리블랜드한테 3.2이닝 8실점, 토론토한테 4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털리는 경기들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4경기 동안 방어리 6.64로 안 좋은 편인데, 9위는 모르겠고 제구력은 훌륭한 편인데 지금 요즘 상태의 컵이라면은 쿠어스에서 한번 고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 그러니까 시애틀 쪽을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지금 시애틀이요 요즘에 빠따 기세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시애틀도 빠따가 나름대로 말을 잘 듣습니다. 4연승 중에다가 홈런도 좀 많이 때려주고 있는 편이고 빠따가 나아지긴 했는데, 나는 근데 이거 시애틀 쪽으로 손이 잘 안 가네. 그냥 이 경기는요 저는 시애틀 쪽 편하게 보긴 좀 어렵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프렌이 1.93? 왜냐면 콜로라도 또 지금 불펜이 완전 나가리가 됐거든요. 시애틀은 불펜이 여유로운 편이고 콜로라도는 제이크 버드, 다니엘 바드, 뭐 로렌스, 브네트 스터 같은 애들 나갔죠. 유력 불펜들이 나가거나 존나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콜로라도 보는 것도 빡세긴 해요.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조던 힉스, 메릴 켈리 상당히 잘 던지고 있는 두 투수가 붙습니다. 힉스는 놀랍죠. 원래 제구가 그렇게는 안 되던 애가 올 시즌 갑자기 선발로 가더니 제구가 4경기 23이닝 동안 볼넷이 6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볼넷이 엄청나게 문제인 투수였는데 볼넷이 문제가 안 된다면 힉스는 무적이죠. 구속이 105마일까지도 찍는데, 일단은 그런 점들 얘기해보고 싶고, 96마일가량의 싱커랑 스위퍼, 스플리터 이런 것들 활용하면서 선발 투수로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닝이 조금 아쉬운데 칭찬할 부분이 많은 투수죠. 메릴 켈리는 뭐 말해 뭐합니까. 애리조나에서 역수출의 아주 표본 같은 선수니까. 구속 같은 것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은 구종 변화 같은 것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원래는 이런 포심 같은 것들을 많이 던지고 여러가지 구종을 섞어 쓰는 편이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 커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커터의 비율이 상당히 올라왔고 그리고 이 슬라이더 비율도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렇게 구종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왜냐면 2023년 들어서 메리 켈리의 포심이 가치가 조금 절하가 됐어요.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이후에 포심이 꽤나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포심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대신에 체인지업이 플러스 16이었어. 이렇게 포심이 조금 줄으니까 대신에 커터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냥 메리 켈리 올 시즌 성적 자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4경기 나와가지고 2.19 애리조나에서 훌륭한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라면은 이 메리 켈리 역시 홈이나 원정 편차가 상당히 크다. 통산 홈에서는 3.11, 원정 4.46이거든요. 근데 얘가 또 샌프란시스코랑 같은 지구다 보니까 상대를 많이 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2019년에 애리조나에 둥지를 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는 통산 방어율이 5.83이에요. 작년에도 5이닝 7실점으로 고전했었고 2022년 마지막 경기 4.21 8실점으로 최근 샌프란시스코 원정 2경기가 너무 안 좋은 켈리다.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긴 하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가 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수술이고 재밌을 만한 경기인 것 같은데요. 그냥 조금 더 안 좋은 점을 꼬집을 하면은 힉스는 좀 표본이 부족하다는 거. 최근에는 좀 초반엔 잘하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선발 경험도 없고 여태까지 선발로서 보여준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한번 쓴맛을 볼 때도 되긴 됐다. 그런 얘기 해볼만 하고, 켈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못한다는 점. 통상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도 꽤나 큰 선수라는 점들. 그런 것들 보면은 물론 전 선발상으로는 보여준 게 많은 켈리를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의 일반승 같은 거 보고 있긴 한데요.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불펜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쪽이 조금 더 낫다고 하네요. 샌프란시스코가 주력 불펜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 올 시즌 불펜 방어율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 가지고 불펜 같은 거 상황은 애리조나가 낫다.
샌디에이고 대 토론토 경기 이것도 어렵습니다. 물류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머스그로브가 저는 머스그로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얘도 좀 그 사이즈가 잡혀야 됩니다. 작년에도 한창 잘 던질 때는 한 7, 8경기 정도 진짜 훌륭한 모습 계속 보여줬었어요. 근데 올 시즌 첫 경기 때 6이닝 2실점으로 잘하더니 첫 경기 때 5.2이닝 4실점, 그 다음에 6이닝 2실점, 그 다음에 4이닝 4실점, 최근에 6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널뛰기 피칭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한창 진짜 꾸준하게 잘해줄 때는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 막 한 7, 8경기씩 연속으로 해주는데, 자 일단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빨간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빨간색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조금 많은 모습이고, 구종 변화 같은 것들 좀 볼게요. 머스그로브 역시 괜찮은 구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포심 같은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 시즌에는 포심 같은 것들도 마이너스 4 되게 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는 포심 위주의 투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구종 섞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패스트볼 비율을 줄였더니 슬라이더를 지금 올 시즌에 가장 많이 던지고 있는데 좀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 패스트볼이 구속이 지난 몇 년 동안 솔직히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한창 잘 나올 때는 막 94마일까지도 찍고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92마일대 이렇게 좀 머무르고 있는 편이라 가지고 올 시즌 초반에도 92마일 정도로 그렇게 구속이 잘 나오진 않네요. 머스그로브가. 나는 정상 몸 상태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편이긴 해. 그 정도는 얘기해볼만 한 것 같고, 배식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이렇게 파란색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아주 합격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구사하는 구종이 8개나 돼요. 근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던지는 건 싱커, 커터, 커브 뭐 이런 건들인데 얘도 통산 이런 게 좋습니다. 배럴 타구 비율이라든지 익스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말 그대로 잘 맞은 타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좋은 투수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너무 극심한 투수예요. 제가 작년에도 안타 숫자 같은 게 거의 2배가 차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원정에서 약한 투수라고 했거든요. 통산으로 봐도 그냥 매치 시절이나 토론토에 와서나 홈에서는 2.69, 원정에서 4.38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타자 상대로 조금 약한 모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샌디에이고에는 좌타자가 크로네워스 그리고 뭐 타일러 웨이드 이런 친구들 말고는 썩 대단한 좌타자는 없는 편이긴 해요.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되면 OPS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는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배시시 얘도 샌디에이고 빠따 상대로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통산 54타석 정도 상대를 해가지고 2할 1푼 6리였었다. 배시시는 메리 마차도한테 17타수 4안타, 샌디에이고의 중심 타자한테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크로네너스 11타수 2안타, 김하성 5타수 1안타, 프로파한테 7타수 2안타, 보가치한테 6타수 3안타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타티스도 3타수 무안타로 제압을 잘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시시 샌디에이고 중심 타자들한테 강한 편이거든요. 나는 선발 투수 우위는 배시 쪽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근데 좀 그것도 못 믿었긴 한데 일단은 저는 토론토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의 프랭 같은 거라든지 일반승까지도 한번 내다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이거는 보는 건 사실 그냥 요즘에 샌디에고가 빠따 폼이 좀 죽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물류가 많이 어려운데 남은 경기를 좀 얘기 좀 하면은, 피츠버그는 마틴 페레즈, 보스턴은 윈코스키가 나오는데 아마 윈코스키 등판은 그 불펜데이를 쓸 확률이 높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이 불펜데이라 가지고 조금 저는 제꼈고, 마틴 페레즈가 올 시즌에 지금 괜찮아요. 4경기 동안 2.5로 훌륭한 편인데 얘도 또 이닝 많이 먹을 땐 먹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보스턴 빠따가 슬금슬금 올라오려고는 하는데 반대로 피츠버그는 빠따가 죽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아다리 자체는 나는 언더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애매해갖고 그냥 패스했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루이 발란드 대 케이시 마이즈 경기, 아직까지는 케이시 마이즈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디트로이트의 유망한 선발들 중에서도 꼽히는 투수를 하면 스쿠발이랑 케이시 마이즈라고 했는데 뭔가 궤도에 올라선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루이 발란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루이 발란드는 지금 3경기 동안 8.36입니다. 믿으라면 디트로이트를 믿어야 되는데 미네소타나 디트나 빠따를 믿을 수가 없는 팀들이죠. 저는 뭐 디트로이트 쪽을 조금 좋게 보려면 좋게 보겠습니다만은 양팀 다 빠따가 워낙에 개차반이어가지고 그나마 디트로이트가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이렇게 조금 좋다는 점들, 빠따 차이 생각하면 그래도 디트로이트를 볼만 하거든요. 선발 차이도 없지는 않고 디트로이트를 보라면 보겠는데 뭐 역배니까 1.88배니까 저는 뭐 디트로이트 일반승까지 가실 분들은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소액에 여러 개 묶어서 갈 것 같네요. 만약에 간다면은. 그 다음에 LA 다저스 경기. 다저스가 내일 타일러 글래스노 대 에드리안 하우저. 일단 에드리안 하우저에 대한 얘기를 좀 기피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분석이 좀 어려운 편이고, 타일러 글래스노도 한창 잘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5타수 5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었거든요. 원래 다저스가 이제 에이스 노릇을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요즘에 다저스는 하위 타선이 너무 못해. 뭐 개빈 럭스부터 해가지고 에르난데스나 그리고 득점권에서 오타니가 부진한 점들 그런 것들도 얘기해볼 만한 것 같고 생각보다 다저스 빠따가 못 믿었고요. 그리고 불펜이 고장났다는 거. 작년에 그 라이언 브레이저가 거의 한 30이닝 동안 무실점인가 했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한 6이닝밖에 안 던졌나? 그랬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다저스가 물론 라인업은 진짜 환상적인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매치도 요즘에 빠따가 많이 살아나는데 특히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매치가 생각보다 좋게 찍히거든요. 이게 물론 다저스가 매치보다는 좋은 팀이 맞지만은 그리고 뭐 빠따 그 선발 투수도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아드리안 하우저보다는 보여준 게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게 배당도 다저스가 저 배당 값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뭐 이것도 좀 역배를 보고 싶은 경기인데 사실 실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돈을 써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패스했던 것 같고 애틀랜타 대 텍사스는요 이게 그 다리우스 바인스라는 투수가 작년에도 몇 번 그 올라왔던 투수기는 해요. 마이너리그에서 올라가고 몇 번 뛰고 막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도 얼마 전에 휴스턴에 4.2이닝 2실점 나쁘지 않게 했던 바가 있긴 합니다. 표본이 너무 적은 선수인데 보니까 포심 커터, 뭐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 같은 거 조금 던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속 같은 거는 한 92마일 정도밖에 안 나오네. 마이너리그에서 3월 말에 4월달에 되게 잘했네. 7이닝 2실점하고 올라왔네요. 마이너리그에서는 나름대로 졸업할 만한 성적이었다.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로렌젠이 작년에 노히트 홈런도 하고 디트로이트 시절 막바지 때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가서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는 건 없었다. 저는 이 경기를 피한 이유가 일단 선발도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런 애틀랜타의 좋은 빠따조차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었던 것 같네. 저는 뭐 굳이 다루고 싶지는 않은 경기였던 것 같은데 뭐 로렌젠은 통산 100타석 동안 애틀랜타 상대로는 250으로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피했습니다. 그냥 물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느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대 마이애미는 일단 버틀러가 없는 그리고 로지어까지 없는 마이애미입니다. 큰 문제죠. 저는 물론 버틀러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밑에 이거 보시면은 버틀러가 있는 게 없는 게 그렇게 큰 이런 타격은 아니다. 물론 버틀러는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정규 시즌에는 못했었고 부상도 있고 버틀러가 있으나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올 시즌 보스턴과 마이애미 세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보스턴이 한번 33점 차로 대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기는 4점 차 혹은 8점 차 이런 식으로 큰 수준의 대승을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크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게 지금 보스턴을 상대로 7전제 시리즈에서 그 어떤 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보스턴이 어지간하면은 저는 1라운드에서 탈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마이애미가 안 그래도 지금 버틀러도 없는 편이고 만만치는 않아 마이애미가. 요즘에 경기력 같은 거 보고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거 봐도 일단 이런 그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판을 짜오는 능력 그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시리즈 자체는 보스턴이 가져갈 거는 맞다. 하지만 개별 경기들이 어떨 거냐인데 개인적으로 13.5는요 나는 이거 마이애미가 프레임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지금 이게 생각보다 버틀러의 결장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됐을 건데 저는 버틀러의 결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 자리를 뭐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 이런 애들을 실제로 잘해주고 있잖아요. 뭐 로지어가 없는 건 뼈아프지만은 그리고 히로가 아직까지 0점을 좀 덜 잡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뼈아프긴 한데 뭐 요비치나 아데바요 같은 애들 수비 잘해주고 있고 일단은 마이애미의 프렌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쉬운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마이애미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퍼스 댈러스인데요. 이거는 카와이의 출전 유무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뭐 로토와이어 같은 데는 지금 그냥 퀘셔너블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카와이가 뛸 수 있을지 안 뛸지는 정말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터런 루 감독이 카와이가 뛸 수 있을 때의 라인업이나 카와이가 뛸 수 없을 때의 라인업 둘 다 준비를 했다. 이 정도로 아직까지 언론에 알려진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카와이가 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게 1라운드 전체를 어쩌면 뭐 결정할 수 있을 거란 얘기도 있고 1라운드 조금 첫 몇 경기는 결정하고 그 뒤부터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무릎의 염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이제 부상이 있던 부위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 클리퍼스 쪽에 카와이 리스크가 있다 그건 얘기를 해야 되고 반면에 댈러스는 충분히 푹 쉬고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댈러스를 좋게 보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 강한 어빙 같은 선수도 있는 편이고 저는 그냥 이거는요 댈러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댈러스 좋게 보는 거는 일단 이거 카와이가 없는 클리퍼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리퍼스가 내일 카와이가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카와이가 안 나올 때 클리퍼스는 한 8점가량 팀적으로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냥 이제 막바지 때, 시즌 막바지 때 댈러스가 클리퍼스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경기를요. 왜냐면 댈러스가 그냥 대놓고 트레이드 이후에는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빵으로부터도 댈러스가 그렇게 크게 꿀릴 건 없다는 마인드인데, 카와이까지 없는 클리퍼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제가 하든 팬이기도 하지만은 플레이오프에서 하든은 조금 가벼워지긴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댈러스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실 이게 카와이가 나오면은 언더도 보긴 보겠지만은 조금 빡세다.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할게요. 저는 요즘에 댈러스도 언더 게임도 많이 하고 플레이오프라는 특성 때문에 저는 언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미러키 대 인디애나, 이게 참 얘기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올 시즌 맞대결상으로 인디애나가 5차례 맞대결에서 미러키를 4대1로 팼거든요. 그리고 또 인시즌 토너먼트 4강인가? 거기서도 미러키를 격파하기도 하고, 인디애나가 올 시즌 미러키 상대로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내일 문제는 쿤보가 빠진다는 거.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요즘에, 왜냐면 이런 최근 8경기 몇 경기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게 중간중간에 뭐 힘 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로 볼 필요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쿤보가 있고 없고. 자, 보면 아래쪽에, 일단 아래쪽에 거 쿤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인디애나는 득점이 2.5점 빠지고 실점이 0.6점 빠진다. 그래서 토탈 쿤보가 없는 게 3점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언더 쪽으로 그냥 한 2점 정도밖에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 시즌 쿤보가 미러키 상대로 아주 폭발적인 활약을 했다, 그거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아테토 쿤보는요 인디애나 상대로 뭐 이랬다는 겁니다. 보면 뭐 41득점 25득점 이렇게 되게 잘한 적이 있어. 그리고 올 시즌에는 5경기 54득점 37득점 64득점 30점 26점 이런 식으로 쿤보는 인디애나 상대로 정말 폭발적으로 잘했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뭐 득점이 40점가량이 되고 이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인디애나 상대로 8경기 동안 이 정도나 되게 잘했다는 건데, 이런 쿤보가 없다는 거. 저는 밑에 올 시즌 쿤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생각보다 쿤보가 없는 게 미러키한테 큰 타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인디애나 전이라면은, 쿤보는 인디애나를 그야말로 이렇게 격파를 해왔는데 쿤보가 없다? 되게 큰 타격이죠. 저는 인디애나 쪽 좋게 보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좀 애매해지긴 해요. 쿤보가 없으면은 좀 언더오버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즌 막바지 때 인디애나가 물론 상대가 쉬울 때도 있긴 했지만은 점수 쌓은 거 보면은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나는 접근 자체는 오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클 대 뉴올인데요. 이거는 좀 일단 이거 자이언이 없는 거. 자, 뉴올리언스가 이제 자이언이 빠질 그런 예상이 참 많은데, 자이언이 없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언더오버 쪽으로 한 6점가량 이런 차이가 있다. 더구나 이 오클을 상대로는, 왜냐면 오클이 높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홈그레인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몸빵이 약하기 때문에 자이언 같은 애들이 활약하기가 꽤나 편하거든요. 일단은 뉴올은 자이언이 없는 게 아쉽다. 그리고 이게 오클라호마가 시즌 막바지 들어서는 정규 시즌 1위 차지하기도 하고, 시즌 막바지 들어서는 한창 좋았을 때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최근 5경기 동안 오클라호마가 이때 버리는 경기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스가도 대부분 출전을 하고, 득점 전체 2등, 야투율 높고 3점 높고, 반대로 수비적으로도 되게 좋았었고, 한창 이제 잘할 때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팀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온 오클라호마였다. 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 험난한 일정을 치르고 온 뉴올보다는 오클라호마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선수 결장도 뉴올리언스가 뼈아픈 상황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클 쪽을 한번 좋게 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오버도 오클라호마가 한창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비해서는 점수가 조금 터진다는 점. 그리고 이 스가 같은 유형, 스가가 3점에 의존하기보다 2점 슛이 많은 그런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서 기복이 없습니다. 2점 슛 유형의 선수들이. 3점은 좀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날 3점 슛 감에 따라서 이 선수가 좀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2점 슛 위주의 플레이어들은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게 기복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뭐 이제 뉴올리언스 에이스 스타퍼 허브 존스 같은 애들이 있긴 한데, 충분히 저는 스가가 어느 정도 해줄 거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 시즌 내내 좋은 감을 보여줬던 제이덥 같은 애들이 지원해줄 거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오클라호마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